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후임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경기력은 뭐 더 얘기할 필요 없고요. 승점이나 승률, 그리고 팀의 상황 모두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수들의 언해피, 그러니까 뭐 지금 구단의 상황이나 감독에 관해서 불만이 있는 그런 것들도 나오고 있어서 지금으로는 토트넘이 뭐 하나가 돼서 올라가기가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웨스트햄전 끝나고 바로 경질되는 줄 알았으나 온스테인이라는 영국 1티어 기자에 따르면 프랭크는 도르트문트전에도 지휘할 것,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도르트문트 전까지 하고 멈춘다는 얘기인지 도르트문트 전도 그냥 쭉 지금처럼 한다는 얘기인지 명확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다음을 위해서 약간의 시간 끌기를 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프랭크를 일단은 챔스에 출전시킨 다음에 다음 감독을 좀 알아보고 있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막 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현지는 어떻겠어요? 당연히 그 다음 감독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면서 이제 주로 거론이 되고 있는 사람들이 차비 에르난데스, 뭐 바르셀로나의 레전드이자 바르셀로나 감독으로도 라리가 우승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포체티노 감독.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는 미국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고 있고요. 첼시와 토트넘을 맡았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도 맡은 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토트넘의 중단기적인 미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 차비와 포체티노 그 두 감독의 기대되는 점, 걱정되는 점, 그리고 스타일까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토트넘 얘기부터 조금 더 해보면 임시감독 체제는 어떨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프랭크가 도중에 경질되면 가장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 그런 체제를 많이 가져가고 있거든요. 또 수석 코치로 있는 윤 헤이팅하라는 사람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 사람이 바로 감독 대행을 맡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요즘 트렌드 자체가 감독도 되게 뭔가 빨리 바뀌는 트렌드인 것 같고 이 빅클럽들의 기준도 꽤나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충족 안 되면 바로바로 바꾸는 그런 트렌드가 있는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뭐 마레스카라든지 맨유라든지 감독들이 바뀌면서 토트넘에게도 그러한 바람이 찾아오고 있는 것 같고 결국 토트넘이 감독을 자르고자 하는 이유는 다음 감독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다음 감독을 선정할 때 결코 가볍게 선정해서는 안 되죠. 그럼 어느 정도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고 그랬을 때는 당장 정식 감독은 좋을 수도 있겠지만 성급한 선택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제 임시 감독으로 가려고 하는 건데 일단 토트넘은 뭐 아직 방향성은 정하지 않았어요. 뭐 임시 감독으로 갈 거다, 정식 감독으로 갈 거다 그건 정하지 않았지만 이제 임시 감독이 좀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사람들이 추측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헤이팅하라는 수석 코치가 아이러니하게도 프랭크가 요청했던 사람이라고 해요. 그리고 보드지는 그 프랭크를 믿어주고 지지해주기 위해서 헤이팅하 오케이, 헤이팅하 데려가서 한번 잘 해봐 이런 식으로 밀어줬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프랭크가 경질되면 이 헤이팅하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건지 또 그냥 프랭크 나가면 헤이팅하만 팀에 남아있을 건지 이런 부분들도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이 임시감독의 가능성이 명확하게 높다라고 얘기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상당히 혼란스럽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포체티노와 차비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보드진의 방향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드진의 방향성이나 어떤 보드진이 축구를 사실 잘 모르면 저는 결국에는 이 감독 자르고 이런 게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감독을 잘라서 데려왔는데 운 좋게 좋았다 이런 케이스 말고는 사실 장기적으로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보드진이 저는 축구를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본인들 구단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건지를 명확히 먼저 정한 다음에 감독을 선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준 세우는 게 중요하죠. 우리는 진짜 곧 죽어도 성적이야. 우리는 우리의 색깔의 축구라는 사람이 필요해. 우리는 우리 말 잘 들어서 우리랑 같은 방향으로 나가는 게 필요해. 이런 것들이겠죠. 어쨌든 보드진이 정하는 게 감독도 있겠지만 선수단도 있어요. 선수단을 어떤 방식으로 꾸려가고 싶은지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느 구단은 한 특정 국가의 선수들을 많이
데려오는 그런 구단들도 있었죠. 뭐 옛날에 아스날에 프랑스 선수들이 되게 많았던 것도 기억이 나고, 울버햄튼이 옛날에 누누 감독일 때 포르투갈 선수들이 되게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뭐 덴마크 선수들이 브렌트포드에 많은 느낌도 있고요. 뭐 그런 것처럼 그런 어떤 특정 국가의 커넥션을 이용하는 팀들도 있고, 내지는 아예 어린 선수들을 영입시켜서 그때부터 키워가는 그런 색깔을 가지는 팀들도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팀으로는 저는 첼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영입도 영입이지만 라마시아라는 좋은 유스 시스템을 바탕으로 축구 색깔이 일치하는 그런 선수들을 많이 데려다가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토트넘도 장기적으로 우리는 선수단을 어떻게 가져가겠다, 이런 것들을 좀 정해야 될 것 같고요. 감독은 어떤 스타일로 원하는 건지, 뭐 감독의 스타일은 매니저형이 좋겠다, 전술가형이 좋겠다, 감독의 권한은 우리는 선수 영입까지 적극적으로 푸시해 줄 거다, 내지는 아니야, 너는 선수 영입에선 손 떼, 우리가 골라주는 선수 중에 잘 써보고 너는 감독의 역할에만 집중해. 또 감독의 성향도 있겠죠. 우리는 수비적인 감독, 우리는 공격적인 감독, 그리고 기대하는 성적 라인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무조건 우승해야 돼, 우리는 챔스만 가도 돼, 우리는 유럽 대항전 진출을 일단 목표로 해서 올라갈 거야, 뭐 이런 식의 계산이겠죠. 저런 원하는 기준에 따라서 그냥 이름값만 높다고 좋은 감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막 이름값 높고 실력도 있어요. 하지만 되게 수비적인 감독입니다. 근데 보드진이 원하는 축구가 재밌는 축구, 그런 거예요. 그러면 또 수비적인 감독은 잘 안 맞을 수도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간 그런 감독의 명성과 실력으로 그냥 바로바로 데려오는 거, 그런 것보다는 본인들의 팀 컨셉에 맞는 그런 감독을 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팀 컨셉을 잘 정해야겠죠. 그러면 차비 감독부터 간단히 한번 알아볼게요. 뭐 이런 거는 토트넘의 정식 감독이 된다고 하면 제가 조금 더 공부해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전반적인 평가 내지는 차비 감독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이야기들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점유율 중심의 플레이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얘기가 아니라 팩트예요. 왜냐면 차비가 바르셀로나의 감독으로 부임하고 있었을 때 항상 리그 점유율 1위를 차지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토트넘 선수단으로 가능할까에서는 약간은 저는 의문부호가 있습니다. 저는 뭐 어쨌든 점유율 중심의 플레이는 삼선 미드필더의 발기술 내지는 전개 능력,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토트넘은 그런 스타일의 미드필더는 부족하죠. 차비가 감독으로 있을 때는 일단 페드리, 더용, 가비, 부스케츠 뭐 이런 미드필더들이 있었단 말이죠. 물론 이제 로메오 같은 좀 투박한 선수도 있긴 했지만 어쨌든 간 전 세계에서도 수준급 미드필더들이 있었는데, 만약에 이 스타일로 토트넘에 온다면 그 토트넘 미드필더들에게 그런 것들을 잘 이식할 수 있을지는 저는 세모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차비가 뭐 점유율 중심의 플레이를 하다가 안 됐을 때는 무한 크로스라고 하죠. 지금 토트넘도 어떻게 보면 하고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반복하는 그런 단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성공률은 그렇게 높지 않았겠죠. 그리고 빌드업 할 때는 변형 백스리 빌드업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선수들의 성향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팀의 풀터백, 그러니까 센터백도 되고 풀백도 되는 그런 유형의 선수가 많다. 그러면 변형 백스리를 뭐 좌우로 쓰는데 되게 유용할 것 같고요. 혹은 뭐 라볼피아나를 잘하는 그런 수비형 미드필더가 있다. 그래서 그 선수를 가운데로 내려가지고 하고 양쪽 사이드백을 뭐 높이 올릴 수도 있고, 이거는 어쨌든 간 선수들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일단 차비 감독은 후방에는 3명을 많이 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강력한 압박 추구, 그러니까 높은 라인을 올려가지고 센터백도 높게 올려서 압박을 많이 수행하고요. 여기서 이제 공 뺏어가지고 다시 점유를 하는 그런 식의 축구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역습에서 리커버리가 좀 안 되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런 전술은 본인들이 점유를 잘할 땐 상관없는데 점유를 못하면 체력이 쭉쭉 달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단점으로 지적됐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대되는 점과 걱정되는 점들 한번 알아볼 텐데, 먼저 기대되는 점은 선수 보는 눈이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라민 야말 그리고 쿠바르시를
어리지만 발굴해서 1군 무대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비라는 어린 선수가 차비 에르난데스 때 급 성장했고요. 또 그때 당시에 부임했을 때도 베르나르도 실바나 수비 맨디 이런 선수들을 계속 데려오고 싶어 했었습니다. 근데 뭐 베실바나 수비 맨디 지금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아주 좋은 활약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차비가 또 기대되는 점이라고 하면 지금 어쨌든 쉬고 있어서 얘기를 잘하면 바로 데려올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맡고 있는 팀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차비가 현역 때 이뤄놓은 게 많고 또 뭐 바르셀로나 감독 출신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선수단 장악력이 프랭크보다는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되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걱정되는 점도 있죠. 일단 첫 번째, 오랫동안 감독을 쉬었고요. 23-24 시즌이 마지막 차비의 시즌입니다. 영어에 대한 걱정도 있을 텐데요. 의사소통은 가능한 정도더라고요. 제가 인터뷰하는 거 찾아서 들어봤는데 그게 이제 바르셀로나 감독할 때였으니까 거의 2년 전 인터뷰 영상인데 고급 단어를 막 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충분히 의사소통하고 자기 얘기를 할 정도는 된다. 근데 그거 2년 전이고 지금은 영어 공부를 더 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본인이 프리미어 리그로 좀 가고 싶어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아마 프리미어 리그 가고 싶다면 당연히 영어적인 거는 준비를 계속 했겠죠.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잘해지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그리고 같이 다니는 사단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사비 감독이 바르셀로나 이전에 카타르에서 감독을 했었거든요. 카타르 프로팀? 근데 이제 카타르부터 같이 한 그런 스텝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수석 코치인 오스카 에르난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차비의 형이에요. 뭐 별명으로는 형비 막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어쨌든 이 구단 측이나 라포르타 회장이 막 이 오스카 수석 코치에 대해서 바꿔보는 건 어떠냐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의견이 오고 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확실하게 찾아보려고 이제 예전 거로 검색했는데 아스라는 스페인 언론사가 있어요. 거기 기사를 보면은 이제 구단 측에서는 뭐 사비의 사단 중에 몇 명을 강등시키고 다른 사람을 넣어줄게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사비하고 의견 차가 좀 있었고 그래서 누굴 빼기보다는 몇 명을 추가시켜줬다 이런 기사가 아직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같이 다니는 사단이 조금은 능력에 대한 왈가왈부가 있습니다. 차비는 몰라도 코칭 스태프들이 좀 무능력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부상 관리를 되게 못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강도 압박을 중요시하는 전술이기 때문에 부상 위험도가 올라가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이제 근데 그런 부분들을 스태프들이 조금 보완해주면서 같이 가야 되는데 이 피지컬 트레이너 쪽 코치도 사실 부상 관리가 쉽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과거에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단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비의 장단점 이렇게 알아봤고요. 그 다음 포체티노입니다. 포체티노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이제 포체티노 감독을 주로 봤던 건 토트넘과 첼시 시절입니다. 중간에 파리 생제르맹이나 뭐 과거에 사우스햄튼 때는 풀 경기를 엄청 많이 본 건 아니어서 그 부분 제외하고 제가 최대한 아는 부분으로만 설명을 드리면 토트넘 시절 때는 뭐 손흥민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경기를 되게 많이 봤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풀백에 활발한 공격 가담이 있었고 또 선수들의 자유로운 스위칭, 그러니까 데스크 라인이 사실 전형적인 오른쪽 윙어가 없었어요. 델레알리도 공격형 미드필더 스타일이고 에릭센도 사실 윙어라기보다는 공격적인 미드필더잖아요. 손흥민은 오른쪽보다는 왼쪽에 주로 많이 뛰었고 케인은 스트라이커다 보니까 약간은 오른쪽이 비어 있어서 그 오른쪽에 뭐 여러 명이 번갈아서 올라가는 뭐 그런 식으로 저는 플레이가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공격진이 전체적으로 스위칭 잘하면서 그러니까 보는 맛이 좀 있었죠. 그리고 포체티노 역시 체력적인 걸 되게 강조하는 감독이라 강한 압박, 빠른 역습 이런 것들을 토트넘 시절에 추구했던 것 같습니다. 베르통원이나 토비 같은 선수들도 센터백이지만 뒤쪽에서 한 방에 때려주는 킥 같은 것들도 상당히 괜찮았고요. 그 다음 이제 첼시 시절인데 첼시 시절은 사실 물음표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는 저기다 설명을 그냥 안 쓰면서 약간 드립 치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첼시 시절은 뭘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 좀 잘한 거? 그거는 이제 콜 파머를 잘 활용했다. 그때 당시 파머가 정말 엄청난 공격 포인트 리그에서만 30개 이상 뽑았잖아요. 그래서 이 파머를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줬다는 거. 파머를 아예 폭발시켰다는 거. 그런 부분들이 있고 뭐 후반기에는 쿠쿠레야 인버티드 풀백을 기용하면서 3위 빌드업을 사용하고 막판에 5연승 정도 하면서 리그 순위를 바짝 끌어올려서 종료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첼시 시절에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포체티노의 기대되는 점들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첫 번째, 토트넘에 오랫동안 근무했죠. 토트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간 토트넘에 여러 감독들이 있었지만 포체티노는 토트넘에서는 꽤 성공했던 감독이기 때문에 프랭크에 비해서는 토트넘 안에서 말의 힘이 좀 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프리미어리그 경험이 풍부하다. 리그에 돌아가는 흐름, 뭐 프리미어리그의 일정, 리그컵이라는 특수한 대회, 심판들의 콜, 그 다음에 선수들의 압박 강도, 요런 것들에 어느 정도는 익숙하지 않나 싶고요. 영어도 뭐 이제 포체티노 감독은 아르헨티나 사람이긴 하지만 영어는 준비가 다 돼 있죠. 오랫동안 잉글랜드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어린 선수들을 잘 쓴다는 장점이 있죠. 사우스햄튼 감독 때도 좋은 어린 선수들 많이 데리고 좋은 성적을 냈고, 토트넘 감독 때도 데스크가 시작할 때 다 어렸으니까 그런 선수들로 성과를 냈다는 것도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걱정되는 점들도 분명히 있죠. 지금 현재 미국에서도 그렇게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 포체티노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저는 선수 활용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가끔가다 왜 이 선수를 여기다 쓰지? 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되게 많이 느껴지고 토트넘 때보다 더더욱 그런 경향성이 요새는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평가전을 했었잖아요. 우리나라가 이겼는데 그때도 이제 센터백 기용에 대해서 현지 측에서 되게 논란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MLS에 뛰는 센터백을 기용했었는데 그 센터백이 그렇게 좋은 선수가 아니었는데 기용했다 막 이러면서 얘기가 나왔고, 또 제가 기억나는 거 한번 적어보자면 마트센이라는 선수가 지금 아스톤빌라에서 왼쪽 사이드백으로 되게 잘하고 있어요. 에메리 감독이 되게 잘 쓰고 있는데 이 마트센이라는 선수를 포체티노는 무조건 오른쪽 윙어, 그러니까 역발 윙어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상황이 이해가 안 됐던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코릴이 있었어요. 근데 코릴이 센터백이잖아요. 코릴을 왼쪽 풀백으로 쓰면서까지 마트센을 아꼈는데 그 마트센을 쓴다는 위치가 오른쪽 윙어였죠. 그러다 보니까 아니 코릴 그냥 센터백 쓰고 마트센 그냥 레프트백 쓰면 안 되나?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뭐 마트센이 엄청나게 자리를 잡았던 자원이 아니기 때문에 팬들도 약간 긴가민가 하셨어요. 하지만 일단은 써봐라 마트센. 근데 마트센을 쓰는 위치는 항상 사이드백이 아니라 오른쪽 윙어.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불만이 있었고요. 손흥민을 윙백으로 기용하는 그런 장면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갤러거 3선, 엔조 페르난데스 2선 기용하면서 엔조의 피지컬적인 단점이 2선에서 드러나고 갤러거의 투박함이 3선에서 드러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도 좀 헤매는 그런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그거 두 개 바꾸면서 어느 정도 개선이 됐을 때가 있었죠. 뭐 이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코릴 레프트백, 디사시 라이트백 이런 장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약간은 뭐 이상한 타이밍에 자꾸 그런 실험적인 기용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 그런 단점이 저는 토트넘에 왔을 때 좀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보드진은 유럽 대항전을 그래도 노리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감독들을 알아봤는데 사실 보드진이 선택할 수 있는 건 크게 두 가지, 아니죠, 세 가지죠. 1번 프랭크를 그대로 유지한다. 2번 프랭크 자르고 임시감독. 3번 프랭크 자르고 정식감독입니다. 일단 지금 토트넘의 순위가 14위인데요. 승점 27점입니다. 근데 희망적으로 보면 제가 표시한 저 붉은색, 그러니까 15위 본머스부터 7위 브렌트포드까지 승점 6점 안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경기 안에 정말 많은 팀들이 묶여 있고 희망적으로 보면 두 경기만 잘하면 저기서 순위가 꽁충꽁충 뛰어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토트넘이 3번, 그러니까
프랭크 경질하고 정식 감독 데려온다면 빠르게 반등을 노려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빠른 반등을 노린다면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이제 차비로 좀 좁혀지는 거죠. 차비가 오케이 한다면 무직이라 바로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차비가 나 이번 시즌은 좀 쉬고 싶고 만약에 한다고 해도 여름 이후에 할게요. 뭐 요렇게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포체티노도 근데 반반이에요. 포체티노도 미국에서 만약에 잘하고 있었다면 후보에도 안 올랐을 것 같아요. 근데 미국에서도 제대로 못하니까 지금 미국 감독인데도 다른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또 중도 경질 가능성도 빵 %까지는 아니다. 그럼 그 얘기는 뭐냐? 포체티노가 또 시즌 중에 오는 것도 빵 %는 아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긴 하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월드컵까지 맞겠죠. 그리고 이제 미국도 월드컵 개최국이다 보니까 월드컵 성적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쓸 거예요. 근데 월드컵이 6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감독 경질한다? 이거는 또 상당히 리스크가 있는 선택이기 때문에 포체티노 경질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도 불만이 나오고 있다는 거. 그런 부분들이 또 혼란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두 감독들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이 어떠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